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어느 정부든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과 연금, 교육 이 세 가지 개혁을 꼽았죠. 특히 노동개혁은 밑그림까지 그렸는데요. 근로시간 유연화부터 임금체계 개편까지 복잡한 노동시장의 개혁을 윤석열 정부는 완수할 수 있을까요? 신년 특집 대담에서 중앙노동위원회 김태기 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네, 노동개혁과 관련된 신년 특집 대담을 위해서 세종시에서 와주셨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김태기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SBS 비즈 방송에 가끔 출연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단국대 네. 노동경제 관련 교수님이셨는데 네. 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중앙노동위원회 네. 시청자들이 조금 낯설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네.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뭐 사실은 우리 노동하다 보면 예.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겉으로 드러나면 이제 분쟁이라 그러는데 그걸 해결해 주는 이제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노동조합이 이제 파업을 한다. 네. 그럼 파업을 안 하도록 도와주는 거. 예.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저 직장에서 해고 당했고요. 저 징계됐는데요. 이게 저 억울하거든요. 예. 그거를 우리가 도와주는 거. 그리고 또 사실은 노동조합이 이제 한 회사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복수노조라고 복수노조. 합니다. 네. 뭐 또 그게 막 다퉈요. 노가 노가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교섭 대표가 되느냐. 예. 그러면 소수노조는 왜 우리는 무시당하느냐. 이런 문제를 또 다뤄주고요. 그다음 또 하나 부분은 우리가 직장에서 다니다 보게 되면 나 차별받네. 네. 나 괴롭힘 당하는데 예. 이런 분쟁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다루고요. 어. 그다음 또 하나 부분은 이제 이 공무원, 예. 교원 이런 부분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임금도 받아야 되고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은 다 세금 관련되는 예. 거니까 이제 그런 분쟁도 노동위원회 다루니까 오. 사실은 노동위원회가 안 다루는 게 없다 해도 뭐 과언이 그래요? 아니고요. 오. 1년에 대략 한 2만 건 정도의 저희들한테 이제 그런 좀 사건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 대략 한 95% 정도는 저희 선에서 다 끝나고요. 95%는 노동위원회 선에서 다 노동위원회 끝납니다. 교섭을 끝내고. 예. 네. 근데 일부가 이제 법원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노동위원회에서 결정 내렸는데 나는 그게 동의 못 한다. 네. 근데 그분들은 법원 갈 수 있어요. 근데 법원 간다 하더라도 대략 법원 간 10건 중에서 9건 정도는 결국 법원은 이제 노동위원회 판정이 맞았다. 뭐 이래 되니까 사실은 이제 노동위원회가 꽤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우리 일반 사람들의 삶에서 네. 가지고요. 그러니까 네. 노사 분쟁만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노노 분쟁, 또 직장에서의 네. 여러 가지 뭐 그렇습니다. 상사들의 괴롭힘 문제까지도 중앙노동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주제 노동개혁입니다. 윤석열 정부 새해 벽두부터 지금 노동개혁에 강한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데 뭐 노동, 연금, 교육. 네. 저도 처음에 이 세 가지 개혁을 이 정부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노동개혁을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된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이렇게 뭔가 사활을 걸고 명운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 더 뻗어나가고요. 네. 또 일자리가 조금 더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 가장 지금 그 가로막는 게 이제 이 노동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법 자체가 시대에 안 맞아요. 노동법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노동법이 현대화라 그러는데 노동법 예. 자체가 옛날 노동법이란다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노동운동이나 또 사업주들의 어떤 의식 자체가 아직도 이런 디지털 시대에 못 따라간다든지 예.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의 잠재력을 깨먹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 더 올라갈 수 있고 일자리 더 만들 수 있는데 예. 못 만들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예. 벌써 한 30년 동안 이 노동개혁 하려고 했습니다. 30년 네, 동안.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해가지고 노동개혁 한다고 그랬는데 예. 그때부터 계속 좌절되거나 지체되거나 한 30년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어쨌든 간에 내가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이 이거다. 왜? 이미 다른 나라는 다 노동개혁 했는데 우리만 못하고 있고 그거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 아니
그러면 노동시장에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득권을 가지고 예. 어떤 사람은 취약계층으로 계속 남아 있고 그 이중구조라 그러거든요. 이중구조. 예, 예. 기득권 있는 사람들은 월급 또박또박 잘 받고 네. 고용 보호받고 취약계층은 임금 제자리예요. 그리고 툭하면 직장 떠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할 거냐. 그리고 대부분의 이 취약계층이란 분들 임금은 작고 고용은 불안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고학력층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원 낭비도 이만저만 낭비가 아니죠. 제가 볼 때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지금 글로벌 뭐 경기 한파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글로벌 경기 한파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한 게 없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또 거기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예. 그게 이제 글로벌 경기 한파를 이겨낸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노동개혁을 하면 노동개혁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나라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네. 미국도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처음에는 막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좋았다가 확 떨어져요. 근데 그때 막 노사분계 나왔고 불법 파업 많고 하니까 그때부터 노동개혁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에 우리가 이제 뭐 대처수상 우리나라 꽤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예. 영국도 1970년대 초반까지 경제 성장 쭉 가다가 막 후퇴하고 물가는 엄청 뜁니다. 왜? 임금이 뛰니까.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노동개혁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경우도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 이대로 가가지고 경제 성장률 더 올리기도 어렵고.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일자리라고 하는 게 해봐야 맨 어떻게 저임금 단시간 일자리만 나오지 더 나올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경우는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 이때보다 우리가 지금 더 절박합니다. 예, 우리가 더 심각하니까요. 그러면 그 심각한 여러 가지 환경 상황이 있을 텐데 아까 네.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네. 이중구조라면 여러 가지 이중구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예, 예. 뭐 대기업, 네, 중소기업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까? 정말 참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랑 예. 우리가 한 9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예. 대기업이 100을 받으면요. 중소기업이 대략 한 80 받았습니다. 80%. 차이 한 20 정도 났어요. 예. 근데 지금은 딱 절반이에요. 절반밖에 안 네. 돼요. 격차가 더 벌어진 겁니다. 예. 그다음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비정규직이라는 말 자체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딱 나눠져 가지고 정규직이 100을 받으면 비정규직 절반밖에 못 받고요. 그다음에 노동조합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0을 받으면 비조합원들은 한 3분의 2, 한 60%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자꾸 벌어지는 더 벌어지고 거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 아니죠. 다른 나라 격차 이렇게 벌어진 나라 없어요. 예. 대기업, 중소기업이 왜 이렇게 벌어집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벌어진 나라가 없어요. 예. 조합원과 비조합원 격차 이렇게 벌어진 나라가 없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하는 게 우리 내부에 뭐가 문제가 있다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 내부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법이 잘못됐든지, 예. 아니면 현재 우리의 어떤 뭐 이 정책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노동시장의 관행 자체가 잘못됐든지, 잘못됐든지, 예.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게 노동개혁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벌어진 거 네. 이중구조의 아랫부분을 좀 끌어올리는 끌어올려야 거.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냥 무작정 이것만 끌어올릴 수가 없잖아요. 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렇습니다. 대기업, 네. 중소기업, 원청, 하청 밑에만 끌어올리면 뭐 격차는 좁혀지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도 어렵죠. 그렇게 하기가. 사실은요, 우리한테 가장 큰 자산은 예. 미국도 그렇게 잘 안 돼 있고, 뭐 영국은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은요, 대표적인 청년층입니다. 청년층에. 청년층은 사실은 학력 수준이 높아요. 예. 자기 아버지 세대보다. 그다음 두 번째, 이 친구들은 디지털 부분에서는 잘해요. 우리나라가 디지털 최고 강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인프라 부분에 있어가지고. 근데 얘들 다 쓸 수 있는데 그거 활용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네. 그 친구들한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거는 쉽게 말해가지고 기득권의 장벽을 없애버리잖아요. 기득권의 장벽을 예, 없애라. 마치 예를 들어 장벽을 없애면 그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가지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뭐 알다시피 지금 대기업에 다 가고 싶어 하는데 예. 대기업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 고용보호 아주 막 겹겹이 고용보호 돼 있는데 대기업 기업이 사람 노동자들의 뽑겠습니까? 안 뽑죠. 그렇게 내보낼 되면. 수가 없으니까 못 뽑는. 못 뽑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숨통을 튀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년들 경우는 중소기업들 막 가라 그러는데 예. 중소기업에 뭐 비전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소기업에 들어가지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예. 그런 장치들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는 밑으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올려주는 게 노동개혁이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거 뺏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다 뭐 중요한 말씀이고 하나하나 참 어려운 얘기인데 네. 그래도 노동개혁에 여러 가지가 과제가 있을 텐데 네. 가장 뭐 시급하게 해야 될 거라든지 네. 이런 건 어떤 걸 드실까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개혁은 제가 볼 때는 지금 1단계 개혁이라고 봅니다. 1단계. 예,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간에 노동개혁이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예.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1단계가 뭐냐면 대부분의 나라 그랬습니다. 일단은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거예요. 법치주의. 예, 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 노동 분쟁의 특징이 자기네들이 이익 때문에 막 다투잖아요. 예. 근데 이익을 자기 뭐 갖겠다는 거 누가 나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익을 자기가 갖겠다는 게 탐욕으로 가버리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손해를 끼치면 안 되죠. 그걸 우리 탐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막 하다 보니까 그걸 또 정부가 방치해버려요. 거기에 대한 뭔가 예를 들어 질서를 못 잡는다 이거죠. 혹시 뭐 민노총의 파업이라든지 화물연대 이런 문제 이런 걸 조금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사실 겁니까? 뭐 그 부분은 한 일부죠.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제 오늘이 아니고 뭐 화물연대만 해도 꽤 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관행화돼 버린 거예요. 자기에 들어 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뭐 쟁취라 그러죠. 예. 쟁취하기 위해서 법을 예를 들어 어겨가면서까지 그러고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예. 그게 법치주의입니다.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 법치주의. 예.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만 그런 거냐 다른 나라도 그랬는데 우리는 제가 볼 때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예. 그게 사실 꽤 오래된 이야기예요. 예.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불법 파업을 해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눈 감아주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 관행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꽉 누적된 어떻게 보면 이 반법치주의 관행을 바로 잡는 거 이게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중요한 과제다. 예, 거기서 시작이 돼야지 나머지가 가능하다 보는 겁니다. 예. 지금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을 하기 위해서 왜 지금 그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좀 받았잖아요. 네. 받았는데 거기서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네. 주 52시간 네. 제도에 좀 네. 유연하게 적용하자. 네, 네. 이거와 그렇습니다. 임금 체계를 조금 바꾸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텐데 네. 이 부분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또 어떻게 이걸 추진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근로시간 짧은 건 누구나 원하는 바죠. 예. 근데 근로시간 짧으면서 소득 떨어지는 거 누가 원합니까? 근로시간 짧으면서 소득이 있어야지 여가가 즐겁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무턱대고 근로시간 줄인다고 줄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를 한번 비교를 하게 되면요. 적어도 우리가 소득 3만 불 정도 시대가 되면 근로시간 줄이는 게 어떻게 줄이냐 그러면 정부가 법으로 줄여 이런 나라 없습니다. 네, 어떻게 줄입니까? 노사 자율로 해요. 노사 자율로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에 생산성을 올려버리니까 예. 소득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생산성을 높이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로시간 주는 만큼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소득은 유지가 되는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경우는 그냥 법으로 줄여 이러다 보니까 일률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기업은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중소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생산성도 안 올라가는데 임금 다 올려버리니까 결국은 아니 근로시간 줄여버리니까 예.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라가 인건비 버려요. 부담이 늘어나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자영업 보세요. 예. 그거 되다 보니까 그 위에 분위기가 밥상 물가 막 뛰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예. 그런 나라가 있어요. 프랑스가 옛날에 근로시간 확 줄였다가 우리보단 덜했죠. 39에서 35시간 줄였더니 실업률이 10% 이상으로 뛰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경우는 그 시행한 만에 예. 5년 만에 사실상 그 철회해버립니다. 노사 자율로 넘겨버려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주 52시간제 이 부분이나 뭐 그다음에 그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 개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이제는 정부가 더 이상 예. 일률적으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 52시간을 너무 지금은 엄격하게 정하는데 똑같이 하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이게 된다, 좀 유연하게 왜냐면 업종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업종에 따라 다르고. 그렇잖아요. 네.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지금 뭐 연구 개발을 해요. 예. 그다음에 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직장 바깥에서 업무를 합니다. 근데 그 근로시간이 그게 맞겠어요? 대부분 공장 노동이라면 그게 말이 되는데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그거 아닙니다. 지금 사무실, 연구실
그다음 직장 바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다음 그 노동 시간은 자기가 관리합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노동인데 이거를 옛날식으로 자꾸 갖다 대니까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요. 법으로 근로시간을 묶어버리게 되면 지금처럼 경기 한파가 오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실업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경기 한파가 고용 한파로 그대로 간다는 거죠. 만일 노사 자율로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라면 근로시간 줄이자. 좀 우리. 줄이고 나중에 경기 회복되면 더 일하자. 더 일하자. 예. 그러면 사실은 탄력적으로 좀 예, 하자. 고용 그렇게 안 줄여도 돼요. 예. 근데 자칫하면 노조에서는 네. 이 유연하게 한다는 취지는 살짝 덮어두고 뭐 주 69시간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장시간을 최대한이죠. 강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우려인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려라고 하는 건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 우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너무 침소봉대했다. 아, 장시간을 강요하는 건 침소봉대다. 한번 그게 생각해 아니다. 보세요. 요즘 뭐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 그 사업주가 근로자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떠나버립니다. 예. 그거 안 되고요. 그다음 특히 지금 우리 이 나라에서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이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뭐 IT든지 가지고 막 그때 막 대응을 해야 돼 신속하게 네. 그런 쪽에서 주로 니즈가 있는데 네. 그 분야 사람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너무 그 문제를 가지고 뭐 우려까지는 좋은데 네.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장시간 근로를 강요하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다. 아, 다른 이야기죠. 다른 얘기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네, 얘기예요. 예. 지금은요 과거랑 달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주는 갑이고 근로자는 을이라 그러는데 예. 그 갑을 관계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그 현장에서 지금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잘해야지 근로자가 일을 하지. 예. 그냥 뭐 함부로 해대면 근로자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하지 안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함께 임금 체계 개편, 네. 우리 뭐 연공 서열, 네. 오래 일하면 자동으로 월급이 올라가는 이 네. 체계는 이제 바꿀 때가 됐다는 게 그렇죠. 지금 이 정부의 생각인데 이게 노조의 반발도 좀 있을 것 같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해결책이 어떻게 봐야 사실은 됩니까? 이 문제도 똑같아요. 임금 체계를 뭐 근속 연수에 따라 입사 연수에 따라서 예. 급여 주는 게 어느 나라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입사 연도 몇 년도가 그게 뭐 권력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 기득권이거든요. 이제 그런 나라 없고요. 지금 우리 경우는 이제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유지가 되다 보니까 웃지 못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 아니 진짜 한참 일할 나이 50도 안 된 사람이 직장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대부분 명예퇴직이 그거거든요. 임금을 또박또박 올라가고 올려야 생사선 되니까. 못 따라가니까 예. 그냥 명예퇴직으로 해가지고 회사에서는 예, 좀 내보내야 뭐 되는. 위로금 줘가지고 나가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 나간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냥 그때부터는 이 양반 비정규직 기간제로 일하든지 아니면 자영업 차려가지고 참 고생하든지. 예. 그래서 결국은 나이 들면서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스스로가 웃기는 거다 이거는. 아, 전혀 비합리적인 제도를 비합리적인 우리가 거죠. 활용하고 왜? 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략 한 30살 전후로 회사에 들어가요. 들어가죠. 대학 네. 대부분 졸업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50살 정도 나오면 20년도 채 일 못하고 지금 회사 떠나야 되는데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냐 그런다라면 예. 우리보다 훨씬 빨리 들어가가지고 훨씬 늦게 나옵니다. 늦게 나옵니다. 대략 그 친구들 한 25세 전에 들어가요. 예. 65세 정도 나옵니다. 한 40년 일을 한다고. 우리는 지금 20년 일하고 그냥 해요. 그러니까 경직적인 임금 체계 때문에 오히려 회사에 더 오래 못 다닌다. 못 다니는 거 고용 불안 더 생기는 더 거고 생긴다. 그런 또 쉽게 말해가지고 불평등이 더 생기는 겁니다. 불평등이. 그러니까 근속연수에 따라서 임금을 또박또박 받는 데는요. 예. 이른바 대기업, 그다음에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있는데 아닌 이 중소기업 이런 데는 그거 할 수도 없어요. 예. 왜? 뭐 계속 근로자들이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호봉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본다라면 뭐 근속연수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지 모르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어떤냐면 고용 불안을 자초하고 가난을 가져오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취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직무 성과급 중심으로 바꾸려고 하는 기업과 네. 강성 노조와 타협해서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된 네.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차별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임금 체계를 네. 바꾸는 기업에 좀 정부 지원을 하고 네. 호봉제 그대로 유지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임금 체계라는 게 노사가 서로 합의해서 결정하는 건데 이 정도는 정부가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닐까요? 네. 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임금이라고 하는 것도 시장에서 정해지는 거 맞죠.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임금이 수요와 공급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근속연수에 따라 몇 년도 입사했지? 예. 이거 아닙니까? 그걸 네. 우리는 이른바 시장 실패라 그래요. 시장 실패가 작용하는 데는 당연히 정부가 관여하게 돼 있습니다. 시장 기능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다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본다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은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임금을 더 줘라, 덜 줘라 할 수는 없어요. 예.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면 적어도 이러한 시장 기능이 회복되고 네. 임금이 정상화되는 데는 그게 인센티브를 줄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디스인센티브를 줄 것이다.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임금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지. 예. 그게 제가 볼 때 뭐 과도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 좀 하나 더 첨언한다란다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라. 공공부부터. 그건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돈에 대해서 예, 예.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 호봉이 따박따박 올라가는데 네. 성과에 따라서 직무에 따라서 그 호봉의 어떤 이 승급 부분도 좀 달리하면 안 되겠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면 네. 민간 기업들 조금 이렇게 따라갈 수가 저는 있으니까 그래서 정부는 생각합니다. 혹시 공공부문에 더욱 압력을 넣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런 네. 부분의 변화를 더 자극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먼저 그래서 앞서 가야 되잖아요. 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된다 보는데요. 예. 그 사실은 이제 이 공공부문 경우는 이제 따로 예. 아마 이 공공개혁이란 그런 이름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노동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임금 체계만은 적어도 어떻게 보면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할 거 솔선수범 해달라. 예. 왜 매년 호봉 따박따박 올라가는 거 그거 제가 볼 때는 그 일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성과와 직무에 따라서 약간 차등화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연공 서열 임금이 직무 성과에 따라서 이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예. 기대가 됩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지금 내건 노동개혁이 이 뭐라 그러니까 관역이 좀 네. 민노총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노총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네. 불법이다 이렇게 네. 규정을 네. 하고 네. 또 민노총 파업도 정치 파업이다 네. 이렇게 규정을 네. 대통령께서 했잖아요. 네. 민노총을 좀 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뭐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 경우가 아마 처음에 이 취임했을 때 약간 오히려 걱정한 사람들이 많았을걸요. 어떤 걸 걱정? 그때 어떤 걱정을 했냐면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제가 대통령께서. 그때 기억으로는 예. 경영계에서 막 반대하고 그랬어요. 예. 노동이사제. 노동이사제 한다 그러지. 그다음에 뭐 노조는 내 친구라 그러고 그다음에 뭐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억나시죠? 예. 근데 그러다가 조금 지났는데 근로 시간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탄력적으로 유연하자 그랬더니 막 반대하니까 대통령이 좀 심한 거 아니냐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게 제가 볼 때 화물연대라 봐요. 화물연 집단운송거부에 화물연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예. 아니 물류마비 국민 경제가 마비가 돼?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러지? 이 사람들이 진짜 노동자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야 이거는 더 이상 이건 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뭐 화물연대를 하면서 예. 아니 그러면 그게 파업에 참여 안 한 사람한테 그렇게 보복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야기가 난 거고요. 예. 그렇다 해가지고 민노총 전부가 아니죠. 예. 화물연대는 민노총이 아주 극히 일부고요. 네. 제가 볼 때 민노총 내에 있어 가지고도 합리적인 지금 노동조합, 합리적인 조합은 많습니다. 아 민노총에도 그런 조합이 있을까요?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전 사실은 이번에 현대차 경우가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파업, 저것도 파업 하나 그랬는데 현대차 번에 파업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충 이야기 들리는 바에 의한다라면 네. 거기도 MJ 조합원들. 그러니까 이런 말 들어가지고 조합원들 중에서 젊은 성향의 조합원들은 왜 우리가 총파업을 해야 되냐고 예. 이런 이야기. 예. 그다음에 저희 이번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제 역할을 좀 했습니다만 네. 철도 파업. 철도. 예. 철도 파업도 네. 안 했잖아요. 하려다 말았죠. 하려다 말았어요. 네, 그때 포기했죠. 저희가 이제 사후 조정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철도 노사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겁니다. 예, 우리 같이 화물연대랑 총파업할 수는 없어. 왜? 서로 다르니까.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어져 가지고 뭐 조선 현대중공업부터 다 타결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다 민노총 사업장들입니다. 근데 민노총 사업장을 다 통틀어 가지고
대통령께서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지금 이때까지 지난 한 6개월 정도를 보게 되면 되게 유연하다. 처음에는 오히려 좀 걱정할 정도로 노동에 노동의 치우쳤다. 친구, 노동의 가치, 예, 뭐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걱정했거든요. 예. 근데 또 좀 지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 화물연대를 하는데 그때는 그냥 막 벼락이 날아오는 거죠. 예, 예. 아니 이게 뭐냐고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민노총이든 어디든 간에 적어도 우리가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본다라면 협상의 원칙만 지켜주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이 전 뭐 강경하다 그런 생각 안 하는데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 경우가 원칙이 분명하면 야 그냥 그 맡겨. 왜 이분은 계속 노사 자율 이야기하던 분이에요. 예. 그럼, 노사 자율. 예, 자율로 넘겨야지 왜 정부가 관여하냐 부분을 계속 하던 그런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지금 화물연대도 처음에 6월달 기억나시죠? 예. 화물연대 6월달 났을 때도 그때 정부가 좀 우물쭈물했던 그런 예. 느낌들이 기본적으로 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가 좀 일부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네. 아니 화물연대 저 파업을 그냥 정부는 저렇게 넘어가냐고. 왜? 그때 대통령 말씀이 자율로 뭐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대통령의 본심은 노사 자율일 거라 보고요. 네. 그러나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법을 어기고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다면 아마 단호하게 맞서지 않을까. 지금 법을 어기는 문제, 공공이익을 저해할 문제 얘기하니까 이 건설 현장에서 지금 네.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민노총의 비리, 일탈 네. 이건 정말 상당히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닌데요. 예. 그 이야기가 꽤 났는데 문제는 그런 이야기들이 쉬쉬한 면이 없잖아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그 이야기를 별로 타치를 안 했어요. 그동안에 그럼요. 방관해왔군요. 아니 그러면 그 건설 현장에 계신 일반 근로자들도 저 분들 때문에 우리 너무 피해가 크고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움을 느낀다고 호소를 했는데 그냥 예. 넘어간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조사 신용만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너무 쌓여가지고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화물연대보다 더하면 더하지 이건 결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노동개혁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그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변화도 이제 필요한데 우리 사회 기득권이라고 하는 기득권층의 변화, 뭐라 솔선수범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이런 변화도 좀 정말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물꼬를 터야 됩니다. 네. 노동개혁이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좀 힘있고 가진 자들이 좀 더 양보하고 배려하는 데서 출발되는 거지. 예.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막 없는다고 좀 예. 취약계층들 예. 그 사실 그분들한테 당장에 뭔가를 들어가지고 돌아가는 데는 어렵거든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있는 분들이 내놓는 거는 사실은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예.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우리가 기업에서 ESG라고 그러죠. ESG.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E라고 하는 환경을 환경, 의미하지만 예. S는 사회적 책임 아닙니까? 네. G는 가버넌스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은 다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문제는 대기업의 노사가 또 공공부문의 노사가 이 ESG 예. 그러니까 E가 뭐 환경 아니라고 치도 좋아요. 예. 그게 경제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입니다. 그게만 따라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런다라면 예. 그래? 그럼 하청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양보하자. 어. 하청 노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배려하자. 배려하자 원청에서 그런 그럼요. 네,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정규직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야 비정규직 우리 같이 동지야. 예. 그게 우리 좀 더 배려하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볼 때 마음을 먹으면 예. 금년도 단체 교섭부터 가능하다 보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이번에 임금을 뭐 한 예. 3% 우리 올리려고 그랬는데 예. 그 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일부는 사실은 하청에 또는 일부는 비정규직에 우리가 그 재원을 돌리도록 예. 합의하자.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이야말로 그게 진짜로 참다운 노동개혁이라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건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제 우리의 결심만 남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노동개혁을 진행하는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뭐 걸림돌이랄까? 이걸 가장 큰 문제가 될 건 어떤 거로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노동개혁 자체를 자꾸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진다 그러는데요. 네. 그건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고 반대하는 정치 세력은
굉장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예, 아까 제가 대처 뭐 이런 네. 말씀드렸잖아요. 예. 영국 보수당에서 가장 총리를 오래 한 분이 마가렛 대처 수상입니다. 예. 영국 노동당에서 가장 총리를 오래 한 분이 토니 블레어 총리입니다. 예. 두 분의 공통점은 노동개혁을 했다는 분들. 노동개혁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개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결국은 어느 그 개혁을 잘못 이용한 쪽은 크게 한번 당하게 돼 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우리가 지금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분들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예. 그게 민심을 거슬리는 거라고 하는 거를 어, 아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건 정말 민심과 저는 입에 그래서 민심 합니다. 거슬리는 거다. 시대 정신을 굉장히 거슬리고요. 민심을 거슬리는 거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새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